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8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3차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이 금리에 대한 어떤 하락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M7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애플이 3%대 하락, 그리고 엔비디아가 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오라클과 관련해서 오라클이 장중에 40%대 급등을 보였었죠. 이 관련된 AI 반도체 쪽은 강했지만 그 이외에 특히나 시놉시스 쪽은 굉장한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밤사이에 특히나 개별 주간 희비가 엇갈렸는데 전체 3대 지수 흐름은 어떻게 끝났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깨고 그리고 예상보다도 상당히 온건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장애물이 완전히 좀 없어진 상태이고요. 내일 CPI도 보셔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연내 3회 금리 인하가 여전히 가장 유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다우는 0.48% 내렸고 나스닥도 강보합, 또 S&P 500 역시 0.3%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건데 이 희비를 엇가른 건 바로 개별주 이슈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8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우리가 언론에서는 도매 물가라고도 많이 하죠. 잠시 후에 뒷판에서 더 자세하게 보시겠지만요. 우선 8월 PPI 그리고 근원 PPI,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수치조차도 전월비와 전년비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 이게 이 근원과 또 일반 그냥 헤드라인 PPI 모두 다 이게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둔화세,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장 전망과 아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내일 발표되는 CPI 결과까지 확인을 해봐야 좀 확실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내 3회 인하 전망이 뚜렷하고요. 9월 인하는 B컵보다는 아직까지는 25bp 인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어서 이 호재와 악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라클, 제가 어제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까지 좀 자세하게 봐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가 오늘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장중에 40%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육박했고요. 또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건 수주잔고, 앞으로 벌어들일 매출이었죠. 이 수주잔고가 이번 분기에만 350% 넘게 폭증했고요. 또 향후 5년 내 클라우드 매출이 1340% 이 네 자릿대 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도 오늘 좋은 이슈로 함께 움직였는데 이 오라클의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에 대한 칩 수요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는 3%대, 브로드컴은 8%대,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 조금 더 강한 상승 보인 거는요. 최근 들어서 오라클과 브로드컴 간의 공급망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기조 때문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시장 지수를 아쉽게 만들었던 건 바로 이 시놉시스가 35% 급락했는데요. 어제 오라클과 동시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주가 흐름은 반대로 움직였죠. 시놉시스의 경우에는요, 이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4분기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가 상당히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시놉시스가 이렇게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한 게 단지 AI 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정치적 영향이 강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AI 쪽에는 투심에 큰 영향이 없었던 것이고요. 이어서 애플도 어제 좀 신제품 발표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놨었죠. 3%대 하락했고요. 이어서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3%대 하락 보겠습니다. 이 아마존의 경우에는 오라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오라클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크게 급락 나왔고요. 그럼 밤사이에 자금의 흐름 어떻게 이동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결과입니다. 최근 들어서 빅테크가 많이 좀 갈리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크게 갈리는 건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자, 우선 빨간불이 하락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이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엔비디아입니다. 가장 크기도 하고 초록불이 강하죠. 3.81% 올라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라클과 엔비디아, 브로드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라클은 결과적으로 35.95% 상승으로 오늘 장을 마감을 지었네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있는 시놉시스 아까 말씀드렸었죠. 35%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왔다. 그리고 그걸 갈랐던 건 가이던스였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특히나 엔비디아는 어제 이 오라클이 35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그걸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렸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0.24%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인 이 메가팩3 그리고 메가블록을 공개했는데 이게 곧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그런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클라우드 쪽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매기를 다소 뺏기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애플은 3.2% 하락했습니다. 이 신제품에 대한 실망감들,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AI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는 점이 특히나 강하게 작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더해서 물론 이 성능 업그레이드가 없으니까 가격도 인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그대로 동결한다는 점은 곧 매출 우려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급락다운 애플이었고요. 이어서 메타도 1.79% 하락했습니다. 이 아마존이 넷플릭스와 광고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곧 메타 쪽에 이 경쟁 의식을 더 심어준다, 경쟁 우려가 부각이 된다라는 점이 특히나 악재로 작용이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메타의 전직 연구원들이 밤사이에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폭로를 한 가지 했는데 메타가 VR 플랫폼에서 아동 유해성 조사를 금지했다. 이게 아동에게 유해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메타도 강한 하락 보였고요. 아마존은 오라클의 반대급부로 하락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오라클이 좋은 흐름을 보이니까 클라우드와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전력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보시자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었던 전력주였습니다. 이 주의 번호바가 6%대 또 비스트라 에너지가 약 8% 가까운 강세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밤사이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 PPI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 물가지수 PPI 저도 놀랐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월간 기준으로 나왔는데 이 때문에 금리 인하 여전히 초록불 켜져 있는 상태고요. 보시다면 제가 가지고 온 게 이 연간 PPI 상승률 그래프인데 이 끝단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자면요. 이 진한 자주 색깔이 바로 이 헤드라인 PPI고요. 그러니까 전체 PPI. 연한 분홍색이 바로 이 근원 PPI,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자면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이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봤을 때에도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모두 월간과 또 전년 대비해서도 전부 다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전월비 대비해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마이너스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특히나 관세 이슈가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 발표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둔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기업들이 이걸 소비자에게 관세 부담을 전가한 게 아니라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전에 코로나 시기 당시에는 워낙 공급망이 위축됐는데 소비는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됐는데 그간에 하도 이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 위축이 더 커져서 소비자들이 가격 결정력을 갖고 오게 된 거죠. 이 때문에 기업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을 것이라는 공포감이 커지면서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거고요. 또 PC 관련 데이터도 상당히 좀 온건하게 나왔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 항공료 쪽은 견고한 상승 예상대로 나왔고요. 의료 서비스 데이터가 상당히 좀 온건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관세와 관련된 비용 전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걸로 현재 PPI에선 나왔는데 내일 또 바로 이어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죠. 이 현재로서 시장에서는 비슷한 흐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강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계속해서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위축의 한 가지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어제 나왔는데 두 종목이 희비가 오늘 장에선 엇갈렸습니다. 일단 오라클은 35%가량의 급등을 보였고 시놉시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역시 마찬가지의 수치지만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라클이 지금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 증가 전망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계약 수주 잔고가 여전히 엄청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4,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자, 지금 주가가 35%의 급등을 보이면서 320선 넘어서까지 올라갔고 지금 330선도 넘어선 입장. 1992년 이후로는 최고치의 주가를 기록했다라면서 LSEG에서는 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라클이 지금 오픈 AI와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탄력이 깊어졌고요. 시놉시스는 3%, 35%의 약세권에서 흐름을 마쳤는데 실적이 부진했던 영향이 주된 배경입니다. 3분기 매출 17억 달러 수준이고 EPS는 3.39달러로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의 여파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발 훈풍이 AI주 전반에 걸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반에서 현재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TSMC 이어서 팔란티어까지 모두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루빈 CPX 공개가 된 엔비디아 잠시 후에 머스노바이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3%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브로드컴이 9% 가까운 급등을 나타내면서 전일장 상승폭을 조금 줄여갔던 부분을 다시금 키워가면서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TSMC도 3% 넘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AI주들의 훈풍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라클의 훈풍이 얼마나 강하냐, 팔란티어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던 종목으로서 어떤 모멘텀이 있든 간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훈풍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여기에 여파를 받으면서 팔란티어도 2% 넘는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기술주들 보시면은요, 아마존과 애플, 테슬라가 각각의 개별 재료가 있었는데 일단 아마존은 넷플릭스와의 제휴 소식도 있었고 오라클과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 지난 장에서는 조금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죽스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소식이 있었죠.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는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을 한다보다는 안정성과 또 초기 비용이 많을 것이다라는 부담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약세권에서 흐름 맞췄고요. 애플이 아이폰 에어를 포함해서 시리즈를 발표를 했지만 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바로 AI 전략이 부재하다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이 스마트폰의 사양이라던가 형태, 디자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는 AI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느냐, 얼마나 다른 회사들과의 차별화가 있느냐, 이 부분에 조금 더 투자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애플은 딱히 그런 모습들, 전략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서 AI 전략이 부재하다라는 내부 혁신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 출회가 되면서 3% 약세권이고요. 테슬라는 0.24%의 오름세 보였는데요. 메가팩3 그리고 메가블록에 대한 생산 기대감 나오고 있고 옵티머스 로봇의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 3세대 로드맵까지 발표가 된 부분도 주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브노디스크 보시면 0.13%의 오름세인데요. 인력이 9천 명이 이제 감원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 회사들의 인력 가운데서 11%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막대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인력을 왜 감원하느냐?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함이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히면서 주가는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인데요. 트레이드 데스크 11%의 약세권 흐름인데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협약 체결, 제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전에 독립적이고 독점적인 계약을 맺었던 트레이드 데스크는 반사적으로 사실상 좀 지위를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제시가 되고 있고 투자 의견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 리포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 흐름 보시죠. 밤사이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84% 제법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벌써 $63 선 후반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최근 카타르 내 하마스 지도부를 공격을 했었죠. 거기에다가 또 밤사이에는 이 폴란드가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 등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그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는 이 공급 단기적으로 우려에 대한 그런 걱정이 커지면서 상방 압력 받아가고 있는 그런 국제유가고요. 이어서 원달러 보기 전에 달러 인덱스,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밤사이에 매크로가 좋게 나왔는데 왜 또 갑자기 안전자산 쪽이 달러 쪽이 부각을 받았느냐. 사실 제가 종전에 이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왔는데 좀 후반부 설명을 길게 드린 게 이 때문입니다. 이 종전에 PPI의 특징을 보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데이터가 괜찮지만 소비 위축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경기 위축의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여니까 이게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고스란히 그 관세 비용들을 부담하고 그래서 고용에 대한 그런 위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악순환에 현재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밤사이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달러와는 소폭 강세 보였고요.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4.19원 가까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또 코스피가 상당히 좋은 그런 그림을 보여줬었죠.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뭐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물론 오라클의 이런 실적에 따른 반도체주 위주의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 역시 함께 이 원화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2%가량 올라섰는데요. 이 기관 매수세에 좀 힘입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안전자산 쪽과 좀 비슷하게 움직여가는 그런 비트코인입니다. 그만큼 덩치가 상당히 많이 커졌고 제도적으로도 많이 보완이 됐다라는 의미겠죠. 이어서 밤사이 강달러 영향으로 금값은 소폭 내렸습니다. 뭐 유의미한 하락은 아니었지만 같은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달러가 올라가게 된다면 금은 반대급부로 떨어진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향방은 엇갈렸습니다. 이 미국채 10년물이 약간 좀 다시 하락세를 보였는데 밤사이에 보시다시피 미국채 10년물의 경매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장기채 위주로 하락이 나왔고요. 이어서 종전에 자세하게 봤었죠. 이 PPI와 그리고 근원 PPI 모두 계속해서 이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월간과 연간 모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경기 위축에 대한 신호가 저번 베이지북 때부터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겠고요. 지금까지 매크로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시장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오라클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작년 오라클이 분기
시총액이 오늘 오르기 전에 삼성전자의 2배인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아,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은 많이 알지만 오라클은 사실은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없어서 놀라실 것 같고요. 올라갈만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주가도 여전히 싸다고 봅니다. 당연히 실적이 워낙 좋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주목받은 건 PPI죠. 앞전에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PPI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전월 7월 수치도 더 원래 지난달에 소수자치게 놀랐죠. 그때는 0.9% 상승으로. 하지만 그거 약간 낮춰져서 0.7이 됐고 이번 달은 그러니까 8월 달 거는 0.3% 예상인데 마이너스 0.1이 나는데 표면적으로는 좋지만은 금리 인하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오늘 밤에 CPI가 있죠. 하지만 또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그 경기라든지 아니 가격 전가의 어려움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다시피 장이 혼조세를 이루거나 온도차를 보인 것도 거기에 따른 주가의 차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러나 CPI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업종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AI 관련주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보시면은 오라클은 독약 청층에 완전 군계 일하겠어요. 보시다시피 38%, 36% 올랐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가이던스를 준 얘네들 오라클 인프라죠.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이 OCI라 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얘네 현재 비즈니스의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30%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연간 500 몇십억 달러를 하는 회사예요. 매출이. 그런데 요 20 몇 프로, 30% 안 되는 이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가 여러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이 클라우드, 빅클라우드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데 걔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한테 의존합니다. 오라클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같이 멀티 클라우드를 한다는 이 비즈니스가 무려 연간 향후 3, 4년 동안에 한 60, 70% 성장해서 지금 레벨에서 거의 9배, 10배가 커서 매출이 한 5, 600억 달러 되는 회사가 2천억 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진이 한 20%, 30% 되니까 오늘 올랐다고 하지만 PER이 이제 20배 될 겁니다. 그 빅테크 중에 20배 간신히 되는 회사가 뭐 있나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아성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AI라고 해서 모든 게 자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인 혜자가 있거나 새롭게 마켓을 디벨롭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AG 관련되는 브로드컴 오늘 10% 올라갔죠. 그 관련되는 설계 또 하는 비슷한 회사 ARM 90% 올라갔죠. 반면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TSMC 같은 경우도 3% 초반대 올라가는데 차별이 있죠. 이거는 당장의 실적이 좋으니까, 당장에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좋으니까 엔비디아 마이크로는 3% 정도에 그쳤다고만 뭐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실망스럽죠. 특별한 게 없으니까 실망스럽고 마이너스 빠졌고 아마존이나 그 메타 같은 경우는 같은 빅텍시다 하지만은 경기와 관련되는 광고에 익스포저 되기 때문에 뭐 월마트하고는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월마트, P&G, 뭐 맥도날드처럼 오늘 빠진 종목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우를 보느냐, 나스닥을 보느냐, S&P 보느냐 조금 차이 들어도 그게 올랐다고 할 수가 없고 반도체에서 몇 개 중심, 한 6, 7개 중심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온도는 상당히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미국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 정도 왔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2번으로 그치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금리 인하가 3번 정도 할 정도로 오늘 CPI가 부드럽게 인라인 하는 것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선별적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이 기술전에서도 온도차가 있었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일까요? 증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국내는 어저께 미리 반영을 했죠. 미리 반영을 한
90% 한 것 같습니다. 90%? 예, 90% 이상 했어요. 국내는 물론 이런 IT나 이제 오라클 또 그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9조가 아니고 10조, 하이닉스도 10조가 아니고 11조 이렇게 한 10% 이상 업그레이드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가 도움이 됐고 아까 오라클에 대한 것도 시간에서 어저께 28% 올랐기 때문에 선반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국내는 우리 오늘 대통령께서 상법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활용 점정을 해주실 텐데 이미 그것도 주가에 반영돼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저께 한 거의 90% 반영됐고 오늘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위도 아래든 간에 당연히 오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중간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미국처럼 온도차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유럽의 전쟁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거 연장 때문에 그리고 미국하고의 우리 조선이 있기 때문에 조선하고 방산주가 미국처럼 반도체 말고 나머지는 애매해 이게 아니고 조선 방산주가 버텨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여지가 있더라도 IT가 미국하고 비슷한 반도체 중심으로 버틴다면 오늘도 우리 장은 결국은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전제는 반도체 중심이야 반도체뿐만 아니고 조선 방산이 얼마나 선전하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거나 소폭에 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조선과 방산 업종들의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들 머스노5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머스노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5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해보시죠. 자,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가 0.1%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7, 8월 고용이 상당히 부진했고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물가를 주시를 했는데 물가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번 달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는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8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 전망을 크게 밑돌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2.6%를 기록했던 점과 비교했을 때 이보다도 하회했고 전문가 전망치 3.3%보다도 하회했습니다. 지난 7월 생산자 물가는 전문가 예상치를 뛰어넘은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3.3%로 각각 오른 것과는 대비됐습니다. 7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이 조만간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FOMC가 기준금리를 내리는 데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미국 기준금리 변동 결정에는 고용 실적과 또 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기준금리를 내리고자 한다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것이란 우려가 없는 편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미 연준은 오는 16일부터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예측 모델인 CME 패드버츠 툴에서는 이달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릴 확률이 90%였고 아예 0.5%포인트 비컷을 할 전망도 확률상 1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비디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AI 추론에 특화된 루빈 CPX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HBM이 아니라 AI 코딩과 더불어서 비디오 생성처럼 대량의 이 큰 토큰을 처리하는 작업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기존 대비해서 최대 7배 이상이 향상된 GDDR7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추론에 특화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루빈 CPX는 AI 코딩과 비디오 생성처럼 대량의 토큰을 처리하는 작업에 최적화된 GPU로 기존 제품 대비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제품에는 AI 코딩과 생성형 비디오처럼 처리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토큰을 동시에 다루는 초고속 연산 환경을 위해서 설계가 됐다라고 보도됐습니다. 루빈 CPX는 내년 공개 예정인 베라 루빈 NVL144 플랫폼에서 베라 CPU 및 루빈 GPU와 함께 연동되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이는 전 세대 제품으로 비교했을 때는 7.5배 향상된 성능입니다. 단일 렉에서 100TB 고속 메모리와 초당 1.7PB의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하며 특히 128GB GDDR7 메모리를 탑재해 기존 HBM 기반 시장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기존 베라 루빈 NVL144 시스템을 사용 중인 고객을 위해서 루빈 CPX 전용 컴퓨팅 트레이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CPX가 기존 서버에 추가 장착될 수 있어 향후 엔비디아는 새로운 하드웨어 판매뿐만 아니라 추가 매출 확대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루빈 CPX에 탑재되는 GDDR7 메모리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HBM 중심의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열풍에 힘입어서 오라클이 지난 장에서 35%의 폭등을 보였습니다. 이같이 오른 배경에는 바로 실적은 부진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라는 점이 그 배경인데요. 1992년 이후로 오라클이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이어서 시총이 지금은 9천억 달러인데 이제 1조 달러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이 수요일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35% 폭등을 하면서 역사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1992년 이후 최고의 날을 맞이한 오라클은 현재 시가총액 9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1조 달러 돌파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잔여 이행 의무가 4,5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359% 급증한 수치입니다. 월가 예상치가 1,8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그 몇 배에 달하는 깜짝 발표였습니다. 오라클은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한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덕분에 인공지능 붐의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등 클라우드 강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업자 레리 앨리슨의 재산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블룸버그는 그의 순자산이 약 1,000억 달러 늘어나며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호에 올랐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라클은 향후 2026년 회계연도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1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또 4년 내 연간 매출이 320억 달러에서 최대 1,44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발표에 애널리스트들은 깜짝 놀랐다,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AI 거래의 중대한 확인이라고 평가했고 도이체방크는 오라클의 실적은 정말 굉장하다라고 전하면서 목표가를 33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 기대를 밑돌았는데요. 조정 주당 순이익 1.47달러로 예상치에 못 미쳤고요. 매출 역시 14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망치 150억 4천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마존의 자율주행 기업 죽스가 미국 로봇 시장에 이제 로보택시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에는 비용이 클 것이다라는 부담감과 함께 그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13억 달러에 인수한 자율주행 기업인 죽스에서 미국의 로보택시 시장에 5년 만에 공식 출시를 내놓았습니다. 알파벳의 웨이모가 주도하던 미국 로보택시 시장에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인데요. 죽스의 첫 서비스가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부 지정 장소에서 무료 시승을 제공하고요. 향후 도시 전역에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다만 요금제 도입은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이미 2020년부터 상업용 무인 택시를 운영해왔는데요. 누적 유료 승차 1,000만 건을 돌파했고 현재 5개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6월부터 오스틴에서 제한적 서비스를 시험 중이지만 인간 감독자가 동승을 하고 있습니다. 죽스는 이들과 달리 운전대와 또 페달이 없는 독특한 전기 로봇택시를 선보였는데 직사각형 모형 덕에 바퀴 달린 토스터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공동 창립자 제시 레빈스는 이 기존 자동차의 로보택시 기술을 억지로 넣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며 시간과 투자를 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차량을 개발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죽스는 아마존 내에서 독립 자회사로 운영됩니다. 홀푸드와 또 원 메디컬과 달리 기존 경영진이 유지가 됐고 아마존 CEO 앤디 제시도 본사 기념일에 직접 방문을 하면서 격려를 한 바 있는데요. 2019년부터 라스베거스에서 기술을 시험했고 올해부터 관광객을 대상으로 데모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배터리 문제와 충전 지연과 같은 작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안전이 큰 화두인데요. 우버는 치명적 사고를 겪은 이후에 이 자율주행 부문을 매각을 했고 GM 크루즈도 안전 문제로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죽스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우선 과제는 규모 확대인데요. 캘리포니아 헤이워드에 새 공장을 열었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1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아마존은 장기 투자를 강조하면서 이제 대중에게 미래를 보여줄 때라고 자신감을 내놓았습니다. 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2.5세대 영상 공개와 함께 3세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2.5세대 시연 영상이 공개가 됐고 향후 3세대 로드맵도 발표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옵티머스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품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옵티머스는 손과 팔을 활용해서 고정밀 수동 동작 시연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옵티머스가 현재 3세대 설계 단계에 있으며 곧 최종 설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머스크는 밝혔는데 이 옵티머스 개발의 핵심 과제로 3가지가 꼽혔습니다. 일단 첫째, 인간 수준의 손과 팔 정밀 제어 능력 확보. 둘째, 현실을 이해하고 스스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AI 지능 개발. 셋째는 연간 100만 대 이상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 역량 구축입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핵심 부품을 모두 수직 통합 설계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터와 기어박스, 전자 제어 장치까지 자체 설계하며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할 경우 옵티머스 한 대의 예상 원가는 1만에서 2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를 뒷받침하는 핵심은 테슬라와 xAI가 추진하는 차세대 AI 전략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도조와 AI 폴스 칩을 병행해서 개발하고 있고 차세대 AI5 칩은 기존 AI4 대비 최대 40배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AI4 칩만으로도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보다도 2배에서 10배가량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또한 xAI가 개발 중인 생성형 AI 그록은 방대한 추론 컴퓨팅을 활용해서 전 세계 인간 지식을 재분석하는 그로키피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거하고 누락된 맥락을 보완해서 편향 없는 AI 기반 지식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공개를 통해서 옵티머스 2.5세대 기술 수준을 선보이는 동시에 3세대 로드맵을 공개하며 대규모 양산 계획을 본격화했는데요. 머스크의 말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에 공개될 3세대 모델에서 어떤 기술적 혁신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머스크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파월은 러시아 드론보다 완전 재앙이야. 재앙이야입니다. 물음표로 했죠. 자, 러시아가 드론을 실수인가요? 저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푸틴이 대답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실수인가요? 일부러 그런 건가요? 모르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폴란드 근데 저거를 걸고 넘어져가지고 지금 나토가 출격할 그 용기가 있나요? 지금 사실 폴란드를 건드렸기 때문에 나토가 출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한 나라만 건드리면 나토에 대한 공동 침범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자, 폴란드에 지금 드론을 발사를 해가지고 참 그 드론 잡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이게 영공으로 이미 진입이 된 다음에는 그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서울상공에 있는 왜 북한 무인기 왜 안 부시냐고. 이게 문제가 그걸 격추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격추를 하면 그 파편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공중에서 먼지 분자 단위로 분해하지 않는 이상 밑으로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단 말이죠. 이번에도 이제 폴란드 시민이 다쳤단 말이에요. 격추는 성공했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드론이 무슨 골판지 드론이면 모르겠는데 골판지 드론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격추에 성공했는데 일반인이 다쳤습니다. 자, 어쨌든 이 폴란드를 이거 건드린 이유가 뭔가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K방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해간 나라가 폴란드잖아요. 지금도 수입하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지금 100만 원 근처에 갔겠어요. 자, 지금 러시아가 드론으로 이 폴란드를 일부러 건드렸는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되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로는 모자른가요? 폴란드까지 지금 노리나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토가 진격하게 되고 이러면은 상황이 더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는데, 자,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마무리 지어서 트럼프가 이 지금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푸틴하고 만났지만 그리고 쪼르르 시진핑한테 가버렸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댓글은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요. 45만 9천 개, 저거 어떻게 읽어봅니까 저거? 자, 45만 9천 개가 달렸어요. 이게 제 댓글이. 자, 갑니다라고 했는데 이 영공을 침범한 이유를 말을 안 해줘가지고 트루스 소셜에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알고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 이게 반문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러시아가 드론으로 폴란드의 영공을 침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갑니다. 뭘 간다는 뜻이죠? 자, 모르겠어요, 일단. 자, 그다음에 어제 인플레이션이죠. 아, 이거 진짜 파월이 이 내년 5월까지 있는 것도 이게 참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닌데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파월은 도대체 포커페이스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 아닙니까? 파월 인공지능 아니잖아요. 파월이 사람인 만큼 감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도대체 드러내질 않으니까 그런데 좀 인간이면은 조금이라도 껄끄러운 마음이 속에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일반 사람이면은 상당히 껄끄러울 텐데요. 저렇게 어떻게 대놓고 저렇게 맨날 저러니? 자,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지금 없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마이너스 나왔는데 그 마이너스도 지금 예상치 하에 나와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없다. 트럼프는 정말 다 챙겨보더라고요. 자기 그거 저기도 챙겨봐요. 자기 아이 때의 모습을 자꾸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밈으로 올리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나와서 말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하도 많아가지고 푸틴, 무슨 시진핑, 김정은, 트럼프 해가지고 애기 모습으로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것들 있죠, 유튜브에. 그런 것까지 다 보나 봐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있는데 이런 경제 지표를 안 볼 리가 있나요? 맨날 다 보고 있잖아요. 다우존스 지수부터 다 보고 있고 모든 지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없대요. 자, 너무 늦었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건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너무 늦었다를 몇 번을 한 겁니까 지금? 100번 넘게 해서 이제 너무 늦었다도 이제 저기 됐어요. 이제 식상해요. 너무 늦었다. too late는 별명이죠. 트럼프가 파월한테 붙인 별명. 당장 요금을 낮춰야 됩니다.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더 심한 게 등장하죠. 재앙이랍니다. 파월은 재앙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자, 이러면 더 압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 신중함을 기해야 돼가지고 나는 금리 인하를 당장 못하겠다는 게 파월의 논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 깨부시려고 관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원래 없었고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망쳐진 적 없었다고 하면서 자료를 다 들이밀었잖아요. 바이든 정권 때 이미 일자리가 망가져 있었는데 바이든이 정부나 관공서 거를 다 합쳐가지고 91만 1천 개를 더 오버해 놓은 거를 우리가 조사했더니 91만 1천 개가 가짜였다고 하면서 터뜨렸고 그다음에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진 거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도 하니까 인플레이션 없다. PPI가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잖아요. 결국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건 생산자가 받는 물가인데 그걸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전가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생산자가 물가지수가 자기가 받는 물건이 예를 들어 밖에서 수입해온 물건의 가격이 내려갔으면은 소비자한테 전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게 아니면 악덕 생산자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요금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씬에서 가장 아쉬운 게 뭐였죠? 인도 모디 총리가 그 쪼르르 달려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완전 갈릴 수 있었거든요. 사실 인도랑 지금 중국 중에 하나는 돌려 세워야 되거든요. 인구가 1위 2위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게 지금. 인도랑 중국이 인구 1, 2위라 이제 인구가 생산성에 비례합니다. 다들 이제 인구들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도나 중국이 그 인구 숫자의 그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랑 중국이 안 그래도 국경에서 막 삽자루 들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걸 갈라치기 하면 됐었는데 그 갈라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고 인도가 또 중국 러시아와 이 지금 한 편을 먹는 게 미국한테 대응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그쪽으로 가버렸죠. 이 트럼프가 참 아쉽잖아요.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쉬울 거예요. 여기서 갈라치기를 해서 무역 협상에서 뭔가 인도를 끌고 오면서 중국 러시아와 이 전선을 대립하는 전선을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 아쉬운 게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게 아닌가. 인도와 미국이 양국 간 무역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모디 총리와 몇 주 안에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렇죠? 인도가 지금 완전 약간 좀 인도는 뿔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인도도 미국을 버릴 수가 없는 게 애플의 아이폰 공장 팀쿡이 그 중국에 공장 짓지 말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인도로 다 옮겼잖아요. 인도에 원래 생산 시설이 많이 있었는데 인도의 비중을 더 실었단 말이죠. 인도 입장에서도 인도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애플의 공장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을 다 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면서 그쪽에 좀 잘 보이고 여기 아이폰 공장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미국한테도 발 걸쳐놓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잘 구슬려서 미국 쪽으로 데리고 와서 중국에서 인도를 떼어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저 부분을 찔린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조지아주 공장 단속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또 출두를 했죠. 자, 실질 GDP와 같은 긍정적인 징후가 있다. 자, 이거
맨날 스콧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던 거 아닙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뭐 자료 어쩌고저쩌고 앵커가 막 들이미니까 골드만삭스 내가 조지 소로스 펀드 운영할 때 골드만삭스 수익률 다 이겼다. 그런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갖고 들이밀지 마라.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GDP가 3.3% 나왔고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인데 뭐 더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 예산처 이 그 공화당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뭐 지원을 받는 국회 예산처가 맨날 발표하는 GDP 1.8%는 택도 없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잠정치가 3.3%로 거의 2배 가까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콧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5%로 바이든한테 물려받았는데 GDP 성장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GDP가 커지니까 지금 그게 실천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자본 지출이 붐을 이루고 있다. 자본 지출이 붐을 이루고 있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91만 1천 개 그것도 얘기 나오겠죠, 당연히. 자, 임금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도 그때 그 지표 보여드렸죠. 실질 임금 상승률이 지금 거의 0에 수렴하고 있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물가 상승률을 임금 상승률이 앞지른다. 그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하는 지표로서 이제 딱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트럼프,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로트니 상무장관, 트럼프 지금 스콧베센트 재무장관이 다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GDP를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 고임금의 일자리를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물가 상승이 아예 없지만 하도 있다고 주장을 하니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로 실질 임금 상승률로 플러스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자리는 이미 망가져 있다는 거죠. 에너지 측면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뤘다. 이것 때문이란 거예요, 결국. 이 초반부터 베이비 드릴 베이비를 외치면서 아름다운 석탄이라고 외치면서 풍력 태양광은 가짜 환경론자들의 그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주장이었고 내 골프장의 미관을 망치는 주범이고 그래서 에너지를 석유를 석탄을 싹 다 팔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춘 게 결국 그 물가를 잡아서 실질 임금 상승률을 올라간 게 아니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에너지 가스 넣어야 되고 휘발유 넣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석유로 만든 것들이 많잖아요. 이 우리가 모두 입고 있는 것들 컴퓨터, 노트북, 뭐 창호 전부 석유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유 가격을 낮춰놓으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소비자 가격에 지금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노동통계부에서 발표한 일자리 수치 이거죠. 제가 아까 어제 음모론을 뭐 얘기를 했지만 제 음모론이 진짜 합리적 의심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노동통계국 아시다시피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91만 1천 개까지 깎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91만 1천 개를 깎을 필요가 지금 있으니까 깎은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 정권이 이미 망쳐놨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내가 돋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미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거죠. 91만 1천 개의 일자리를 뻥튀기를 해놔가지고 그거를 우리한테 물려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통계국을 장악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91만 1천 개를 뻥튀기해서 딱 우리한테 물려줬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 딱 그때죠.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정권 이관을 했을 때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가 이미 완전 엉망이었다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매일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제 우리나라의 민감한 얘기가 드디어 나왔죠. 조지아주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지금 이게 우리나라 300명이 갑자기 쇠사슬을 찾고 느닷없이 끌려가가지고 지금 거의 뭐 벌레 있고 뭐 난리래매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트럼프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 미국 대통령의 자리인데 뭐를 모르겠습니까? 모든 거를 알고 있었으면서 자기가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일단 저지르게 해놓고 나는 모른 척하면서 그 사람들, 그 부처가 할 일을 한 것이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슬며시 나타나가지고 뭐 슬며시는 아니지만 딱 나타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면서 요런 거 조금 내가 개선해줄게. 이런 거 지금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트럼프가. 아까 전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이게 얘기했잖아요. 바이든 정권 때 대비해서 지금 임금 상승률이 가파르다. 임금 상승률을 가파르게 올려서 만약에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 버리겠다 이거죠. 우리가 에너지 가격으로 다 잡아서 물가 상승률은 상승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고임금으로 눌러버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하는데 이 연봉이 높은 일자리를 많이 구해주면 월마트, 코스트코에서 파는 뭐 가전제품이 비싸져도 그것보다 내가 받는 임금이 더 올랐으니까 그냥 사겠죠,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숙련된 근로자가 미국 근로자를 교육하는 것과 같은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배터리 공장,
LG엔솔이라던가 지금 현대차 그 공장은 일반 예를 들어 지금 불법 이민자들을 축출한 그곳은 어디입니까? 한인들이 뭐 예를 들어 한인들이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그릇 닦는 일들을 막 베네수엘라 사람들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LG엔솔을 가서 일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릇 닦던 사람들이 갑자기 LG엔솔 들어가가지고 배터리의 구조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이래요? 그러니까 주말에 숙련된 근로자라는 건 한국이나 일본 근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근로자들이 미국 근로자들 주말에 교육을 하면 안 된다. 그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교육받는 애들을 빨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미국 근로자들이 거기에 앉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팀장 역할을 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게 너무 내가 생각해도 심한 것 같으니까 비자 규칙 및 법률을 어떻게든 병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기업들이 막 다 철수한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다독거립니다. 전 세계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거 감사하다고 전해달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고 반도체 칩이나 배터리와 같은 이 틈새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생산할 때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 당연하다. 반도체 칩 공장이나 어떻게 뭐 배터리 공장에서 어떻게 초짜를 쓰겠느냐. 이거 우리도 이해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미국 근로자 고용해달라 이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이 모든 짓을 저지른 근본 의도가 저겁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강하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지금 씬을 지금 창출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 외국 근로자, 미국 근로자가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해 함께 일하길 기대합니다. 이거지만 결국 뭐예요? LG엔솔, 현대차 미국 공장이면 거기 전부 다 미국인 근로자로 채워달라 얘기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기가 높은 연봉 받는 자리니까요. 그래야 임금을 엄청나게 끌어올려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걸 넘어서 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거예요. 그 얘기고 트럼프 스톤 가제 막 죽이네 마지막 저기입니다. 자, 트럼프가 갑자기 요즘에 이런 길거리에 등장한 적 없었죠. 왜냐하면 한번 피격도 당했었고 이 지금 경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비스트 차량을 보세요. 근데 지금 워싱턴 백악관 정문에서 160m밖에 100m 달리기 좀만 하면 가요. 거기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 등장했습니다. 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러트니 상무장관 바빠서 안 왔나 봐요. 자,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벤스 부통령, 이제 트럼프 딱 4명 있죠. 자, 이 핵심 멤버들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왜 하고 있죠 지금? 불법 이민자는 다 쫓아냈잖아요 이제. 불법 이민자가 아예 없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에 내부 단속. 내부의 그 노숙자들 싹 다 내쫓고 있거든요. 지금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주 방위군 투입해가지고 이 워싱턴을 포함해서 이제 점점 더 넓혀간답니다. 노숙자, 취객, 무슨 마약에 취한 사람들 싹 다 내쫓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깨끗해졌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수도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저번에 얘기 드렸죠. 자기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집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닦을 게 문부터 닦아라. 워싱턴이 문이라는 거죠. 수도니까. 워싱턴부터 깨끗이 닦고 뉴욕도 닦고 다 닦다 나머지 다 닦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외식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거 얼마 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 보이시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레스토랑 찾아서 뭐 하는 거 보여드렸죠. 팁에 세금 없다고 하면서 레스토랑 돌면서 직접 오믈렛 먹으면서 그거 증명했잖아요.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자기의 어떤 저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책이 먹혔다는 거를. 국가 방위군에 감사를 표시하고 싶고 안전한 수도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다 나오셔가지고 레스토랑에서 편안히 외식을 하라는 거죠. 그 전에는 노숙자 때문에 혹은 총기 사고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 레스토랑이고요. 자, 여기 이제 막 트럼프가 등장하니까 뭐 시위대도 있었어요. 시위대도 있었는데 1년 동안 안전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제 범죄가 없다 이러면서 자 했고요. 자, 마지막 사파입니다. 자, 이 레스토랑에서 파는 메뉴인데요. 자, 한국인들, 미국에 사시는 한국인들 분들도 블로그에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이 유명한 시그니처 2개가 이 가재 요리랑 스테이크라고 합니다. 너무 먹고 싶은데. 자, 저게 스톤 가재라는 그 발이 까만색이에요. 저런 가재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뭐 저기 안에 있는 이제 저기는 아주 지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 경호국에 지금 경호를 받기 때문에 취재가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뭐를 먹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뇌피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월한테 재앙이라고 했고요. 가재 요리를 먹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왈, 파월, 이제 그만두고 저리 가재.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오늘 저와 함께 과연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 미칠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밤사이 오라클이 장중에 40%대 달하는 폭등을 그야말로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어느덧 이 1조 달러 가까이 좀 육박해가는 오라클인데 역시나 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장밋빛이라는 점이 상당히 이 AI 반도체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었었죠. 이 때문에 오라클의 칩 공급사인 엔비디아는 3%대, 또 브로드컴도 약 8%에 달하는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코칩이 12% 가까이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코칩은 대표적인 오라클 관련주로 이 대장주로 뽑히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 코칩의 경우에는 최근 오라클의 MLCC, 멀티 세라믹 커패시터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사의 하나인데 이 MLCC, 전기를 저장했다가 순간적으로 방출하는 초소형 콘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앞으로의 오라클 지금까지의 수주 잔고도 상당했지만요. 앞으로 5년 내에도 1,300% 이상의 이 데이터 AI 인프라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이란 기대감 더더욱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내줄 수가 있겠고요. 더욱이 밤사이에 또 이슈 하나가 또 전해졌습니다. 이 오라클이 오픈 AI와 함께 앞으로 이 컴퓨팅 관련해서 대규모 계약을 수주를 했다. 이런 소식까지 이 구체적으로 들리게 되면서 오늘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것이란 기대감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전에 밤사이 오픈 AI와 오라클이 이 3천억 달러의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오픈 AI가 한국에도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지사가 상륙을 합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세 번째로 싱가폴과 일본에 이어서 한국에 현재 이 지사를 꾸리게 됐는데 이 보자면 굉장히 이유가 명확합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 한국의 주간 챗 GPT 사용자 수가 1년 만에 4배나 급증했고요.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료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오픈 AI 관련주들, 특히나 이 대형주들 위주로 강하게 좀 움직임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나 지금까지의 이 빅테크 한국 이 큰 기술주들과의 협업을 살펴보자면 이 지난 2월 오픈 AI가 카카오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이 챗 GPT 또 카카오 생태계 연동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또 이어서 앞으로 반도체와 특히나 하드웨어 분야에 있어서의 삼성전자 또는 SK와의 협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언도 또 추가적으로 CFO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 전거래일 이미 40만 원 돌파하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사실 어제 SK하이닉스의 이슈를 이끌었던 게 바로 맥쿼리 관련 보고서 이슈였죠. 이 맥쿼리가 앞으로 하이닉스의 27년 영업이익이 90조 7천억 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 이 국내 증권사가 동일한 기간에 40조 원 수준을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맥쿼리는 2배가 넘는 수준을 지금 현재 전망을 한 겁니다. 근거로서는 현재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엄청난 영업이익이 곧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또 이 때문에 목표가를 36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 오픈 AI 이슈도 있는 만큼 이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이오 관련 이슈들이 이 CDMO, 바이오시밀러, CMO 이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중국 의약품에 대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이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논의 중인 내용을 주로 한번 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 중국산 실험용 마약을 미국으로 유입시키는 것을 완전히 차단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뭐 타이레놀이나 항생제와 같은 핵심 의약품을 미국 내 자국 생산으로 훨씬 이 확대력을 늘리겠다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이 뭐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중국 쪽에서 이 후보 물질을 사오는 제약사들의 경우에 현재 굉장히 강력하게 좀 반대 중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생보법도 다시 한번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물밑 협상이 지속적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고 또 바이오 시밀러, 이 CMO 사업 경험이 있는 그런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반사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전거래일은 0.67% 수급이 원체 AI 반도체 쪽으로 쏠렸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수급 뺏김 현상이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과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현재 시장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난 9일 미국 소재 제약사와 1조 8천억 원 규모의 CMO 계약,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죠. 뭐 작년부터 이미 1조 원 이상의 CMO 계약을 4건이나 체결을 한 만큼 앞으로의 매출 확대 기대감과 더불어서 탄탄한 실적까지 현재 시장의 눈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이슈 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이데일리에 나와 있는 기사들 브리핑 시작을 해보죠. 네, 오늘 톱 기사. 오늘은 사실은 시장 관련된 기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어제 정말 굉장히 사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주식시장 이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또 새롭게 경신한 날입니다. 물론 그 새롭게 기록을 세우는 동안에 걸린 기간은 4년 2개월이나 걸렸으니까 참 길죠. 네, 제목 보시면 이 정부 출범 후 외인 10.3조 순매수 코스피 올해 38% 급등 G20 중 1위. 어제 상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여기 표 이게 보면 제일 좋겠네요. 어제 1.67% 코스피 올라서 3,317로 마감이 3,317까지 찍었고 종가는 3,314. 사실 어제 종가랑 뭐 장중 최고점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참 언제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출하나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불과 이번 주 초인데 이번 주 중반 넘어서면서 이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양도세 이 기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정부가 원래대로 한 50억으로 가지 않겠냐 이 기대감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거죠. 수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어중간하게 20억, 30억 얘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10시에 기자회견 하는데 아마 최소 50억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를 전제로 어제 시장은 역대 최고치를 다시 깨는 그런 기염을 어제 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제 이 표를 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G20 국가 2025년 주가지 상승률인데요. 표에서 보시면 이런 날도 있습니다. 한국이 제일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38%. 그 뒤로 이제 뭐 러시아, 이탈리아, 남아공, 멕시코 등등등등 쭉 있는데요. 주요국들을 봐야죠. 독일이 19%. 중국이 14%, 미국이 11%, EU 10%, 일본이 9% 이렇습니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G7, G10 국가들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다음 달 말이죠.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회원국들 중에서도 아주 뭐 압도적인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불과 2, 3일 사이에 시장이 다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올해 글로벌
탑을 찍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어제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로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이번 주 초부터 외국인들 순매수가 기관들까지 동반 쌍끌이로 국내 반도체들 중심으로 이 대형주들의 좀 매수가 좀 몰리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하이닉스 5.5% 오늘 30만 원 다시 넘었죠. 이 두 종목만 어제 시가총액이 하루 동안에만 18조 원이 증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가야죠. 달리기 시작했는데 또 이제 멈칫하면 안 되죠. 또 이제 뒤로 물러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럼 계속 가기 위한 성장 모멘텀은 뭐냐? 지수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모멘텀은 뭐냐? 지금 당장은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의 최고 세율을 지금 정부안은 35%인데 이걸 25%까지 이게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수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자사주 의무 소각 의무화 방안 이게 이제 이번 9월 말 이번 달 말에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법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이게 이제 들어갈 텐데 중요한 건 내용이죠.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기존에 보유했던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거 이게 시장에서 바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더 빨라지면 더 시장에서는 반항이 뜨겁겠죠. 하지만 더 늦어진다. 뭐 3년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더 늦어진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 사실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도 잘 알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이 논의될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이소영,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에 최고 세율을 25%로 내리기를 결정하기를 이제 바란다 그러면서 자기는 배당을 중심으로 한 ETF 상품에 그러니까 배당수도 분리과세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는 오늘 5천만 원어치의 이 배당 관련된 ETF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어제 SNS 통해서 공언을 했습니다. 참 뭔가 약간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시장에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중간에 뭔가를 왜곡하거나 포함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도 참 요즘 시장 상황 관련해서는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뭐 이것만 하지는 않죠. 굉장히 다양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다양할 텐데 특히 이제 시장 관련된 내용도 이유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주식시장이 또 강하게 갔던 백그라운드 스토리 중에 하나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로 늘린다. 원래 100조였죠. 이재명 대통령 공약은 50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150조의 이 자금이 표가 준비되어 있는 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 국민성장펀드 운영 방안이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향후 5년간 조성될 150조 원 첨단 전략산업기금 이게 이제 75조고요. 이건 기존에 있던 겁니다. 그다음 민간과 국민자금 75조 원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걸 만들어서 이제 정부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민관이 합동으로 국내 이 전략산업,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150조 원의 자금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이렇게 좀 10개 첨단 전략산업을 정부가 꼽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게임과 콘텐츠 사실 이것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좀 차별적으로 앞서 있는 경쟁력이 있는 포텐셜이 있는 분야죠. 지금 뭐 캐대언 열풍 보시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아마 이런 소위 말하는 K, 소프트 K 어떤 뭐 콘텐츠 이게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이 되겠죠. 뭐 음식,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겁니다. 음악,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IT 쪽에서 첨단 전략 산업 쪽에서 우리가 글로벌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 그게 10개 첨단 전략 산업이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잘하는 분야. 뭐 문화적인 부분들, 컬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 첨단 국민 성장 펀드의 자금이 투입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AI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5년 내 이제 2030년까지 글로벌 3대 AI 강국 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미국하고 중국 빼고는 사실은 해볼 만한 겁니다. 다른 데 다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또 앞서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자금이 시적절한 때 만들어졌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만들어졌고 박진영 JYP 대표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되면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굳이 이제 좀 표현을 요즘 말로 하자면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K 컬처에.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먼저 진출해봤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는데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이 국민성장펀드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국민들은 투자해서 이제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제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이제 기존 이 첨단 관련된 이 산업기금인데 그거 이제 추가로 더 되는 거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이거 하다 홀라당 다 뭐 까먹는 거 아니에요 등등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은행은 이거에 이제 자금이 늘어난 분에 대한 이자 정도만 커버를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산업은행에 뭐 큰 재무적으로 뭐 위험할 이런 여지도 상대적으로 적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한 국가가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결국 이제 이 돈들이 얼마나 꼼꼼하고 촘촘하고 적재적소에 잘 투여가 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시장 얘기 와서요. 이제 시장이 좀 이제 마이크로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요즘에 밸류체인 ETF라는 게 되게 인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엔비디아를 예를 들죠. 엔비디아가 있고요. 엔비디아가 AI 칩의 이제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AI 엔비디아가 있고 이 엔비디아에 이제 밸류체인에 들어있는 TSMC,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등등등 이런 회사들을 쫙 이제 그런 회사들 몇 개를 다 집중적으로 ETF에 담아서 투자하는 게 이제 밸류체인 ETF인데요. 이 표 한번 보시죠. 최근 1개월 수익률 상위 밸류체인 ETF를 보면 BYD, 하이닉스, 그다음에 반도체, 구글, 일라이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있고요. 이 대장주의 중심이 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주요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ETF 상품이 구성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작년에 M7들 중심으로 뭐 엔비디아니 뭐 구글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M7 중심으로 사실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죠. 올해 들어서는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고요. 여전히 대형 기술주들, 빅테크들은 잘 나갑니다. 하지만 나머지 주식들하고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그대로 반영한 투자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수익률이 세죠. 높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에 있는 이 BYD, 에이스 BYD 밸류체인 ETF 같은 경우는 지금 21%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한 달 새 21% 수익률. 물론 이게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재무적으로 또 성장성, 모멘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그런 어떤 대장주를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짜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21% 플러스 21%께 갑자기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여지는 굉장히 적죠. 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낼 때는 또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장점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장이 이를테면 죽어버린다. 뭐 이를테면 BYD가 무슨 뭐 재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해지는 건데 그럴 일을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 ETF는 앞으로도 굉장히 ETF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품의 구분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에 이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는 그런 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퇴직연금 같은 이런 상품에서도 이런 걸 아예 안정적으로 담고 간다고 그러면 수익률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KT 얘기만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해킹, 소액 결제 피해 사고가 지금 여기 기사에는 124건에 8천만 원 정도로 피해가 나왔는데요. 278건에 1억 7천만 원으로 어제 오후 현재 피해 건수와 금액이 확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KT는 아직도 모르죠. 지난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랑 똑같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직도 좀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 27일 날 사고가 처음 발생해서 광명에서요. 이게 이제 신고를 했겠죠. 그다음에 경찰이 1일 날, 그러니까 9월 1일 날 KT에 이 연쇄 소액 결제 결제 사고가 좀 벌어지고 있다. 너네 이거 빨리 조사해봐라고 경찰이 KT에다가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KT가 이거를 신고한 거는 8일이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KT 같은 회사가 또 KT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SK텔레콤 해킹 사고 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조 원 투입해서 완벽하게 이 해킹 같은 걸 차단하겠다. 그렇게 굉장히 뭐 여기저기 홍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되게 이제 부끄러운 일입니다. KT 같은 이런 큰 회사가 더군다나 이 통신회사하고 IT 전문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KT가 어쨌든 뭐 대국민 사과라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SK텔레콤 주가 하락할 때 좀 반사익 많이 봤죠. 이제는 거꾸로
이제 KT가 그 피해를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되받을 때가 됐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이 지수 상으로만 봤을 때는 혼조세로 조금은 약간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발목을 잡은 게 사실 뭐 시놉시스나 애플 이쪽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워낙 뭐 개별주 쪽 악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는 뭐 영향이 크게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님도 좀 비슷하게 보실까요? 어제 증시는 이제 그 오라클이 급등을 하면서 네. 이제 그 관련 수혜주들은 주가가 올랐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로 이제 AI 관련 기업들은 좀 올랐고 그렇지 않은 네. 기업들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생산한 물가 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 그 0.1%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상치는 0.3% 이제 그 증가로 예상했고 전월도 0.7% 증가였는데 예상보다 이제 그 쇼크가 나왔던 것들은 이제 이게 이제 그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기업들이 그 관세 부담을 이제 기업의 이익을 줄이면서 이제 스스로 떠안았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가격을 그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지 못하면서 이게 흡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금리 하락 요인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PPI 발표 이후에 뭐 그 채권 금리도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코인이라든가 네. 기술주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이게 결국에는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기계 차량 도매업 그 마진이 그 3.9% 감소를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스스로 다 관세를 떠안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 그 PPI는 그 무역 서비스 마진도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한 1.7% 감소를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2009년도 금융 이후로 최대 폭입니다. 오, 많이 네, 좀 심각했어요.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가격 하락 그리고 이런 소비 둔화가 단기적 이슈는 있겠지만 이게 막 추세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그게 디플레고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반영되다 보니까 어제 이제 반등했다가 나스닥도 장중 하락했다가 이제 상승 전환 그나마 한 거고 다우지수도 0.4% 하락을 했던 거라서 이게 이제 PPI로 인해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네. 여기에는 다시 경기 침체, 뭐 디플레에 대한 우려도 같이 디플레이션 우려도 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 매크로 지표들을 좀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또 이제 베이지북 이후로 계속해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약간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밤 사이에 이 PPI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은 기업들이 비용을 지금 흡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곧 바로 고용 둔화가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제적인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 최근에 고용 둔화 이슈들은 대부분 이민자들이 감소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고용이 둔화는 그런 그게 더 컸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아직까지는 그 경기 침체까지로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물가를 잡는데 굉장히 신박한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죠? 관세를 확정을 안 줘줘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세를 네. 계속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 자동차 관세 여전히 25%거든요. 네. 예, 15%로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바뀔 텐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은 25% 관세를 부담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고 쉽게 가격을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주요 그 수입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를 계속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키면서 네. 그런 기업들이 제품 가격 올리지 못하도록 그런 불확실성 계속 주고 있는 그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여러 지표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만 이제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게 계속 지속될지 여부는 분명히 어렵다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관세에 대한 영향들이 물가의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전에 말씀 주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 가격 결정력을 좀 소비자가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제 워낙 소비가 위축이 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함께 경기 침체 이슈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증시는 상당히 또 좋은 그런 흐름들이 어제 나왔었는데 뭐 상당히가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죠. 보니까 어제 외인이 뭐 1조 5천억 원만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뭐 수급적인 영향, 그다음에 뭐 대주주 기준 양도세 관련 이슈도 있을 거고요. 또 오라클 관련 이슈도 있을 거고요. 뭐가 제일 세다고 보시나요?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그 임팩트는 대주 양도세 이슈가 제일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7월 30일인가 7월 말에 대주 양도세 뭐 10억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장 그렇죠. 조정이 나왔던 거라서 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겠고 지수는 그 2021년 6월 고점을 돌파했었습니다. 장중에 돌파했었습니다. 3,312포인트를 장중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뭐 기념되는 그런 날이었고 사실 진작에 돌파를 했어야 될 거였는데 네, 그렇죠. 우리 시장만의 그 대주 양도세 10억, 50억 이 이슈가 발생하면서 조정이 나왔던 거고 어제는 이제 일단은 첫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 반영됐죠. 그 미주 증시에서 반영됐던 것이고 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50억이 유력하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 그러니까 당장 실적 발표는 부진했지만 향후 전망 수주 잔고를 비롯해 그 AI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영향이 나타나면서 이 세 가지 재료가 어제 국내 시장의 그 사상 최고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만든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SK하이닉스도 그래서 이제 신고가가 그래서 그 신고가 아직 깜짝 신고가를 못 놀랐습니다. 갔죠. 네. 그 신고가 목전에 지금 온 상태고 아마 그 지난 그 신고가가 7월 11일인가 신고가가 나왔었거든요. 네. 오늘 9월 11일이니까 오늘 신고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약간 좀 굉장히 약간 숫자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날이지 않나 싶네요. 이게 보니까 또 이제 약간 제가 좀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가는 건 좋은데 이게 좀 단기적으로 과열된 구간은 아닌가. 뭐 특히나 보니까 상당히 좀 공매도 잔고 쪽에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보니까 공매도 대기 자금이 뭐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과 공매도 잔고 뭐 이런 대기 자금은 비례관계고요. 공생관계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 잔고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1조 5천억 샀고 기관이 1조를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매수를 했죠. 개인들이 2조 5천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를 했는데 이 개인들 매도가 그 역대 한 3위 건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면은 그만큼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매 잔고도 당연히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현재 이제 그 주식 고객 예탁금이 한 68조가 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2조 5천억 정도 더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신용잔고도 한 22조 정도 되면은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지금 32% 정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요. 유동성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30%를 저점으로 보고 40%를 상단으로 보고 35%를 넘어가면은 이제 위험 신호로 봤을 때는 지금 32%면 유동성은 좀 풍부하고 대기 자금이 많다. 전에도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 대기 자금이 지금 굉장히 역대급으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10시에 대통령 그 취임 100일 기념으로 100일 그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오늘 10시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면 답변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게 기대감이 일단 있는 거고 아마도 시장의 기대는 50억을 유지하는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기에 반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믿고 있고 만약에 시장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보면 시장은 급락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그렇죠. 주식시장 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오라클이 어제 이제 35% 급등을 했죠. 시간에는 뭐 28% 급등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그 기대감 나타나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도 올라갔고 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슈가 머니무브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니무브요? 부동산 과열 방직제가 맞물려서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런 효과를 기대한 거고 실제로 이세용 의원 같은 경우도 매일 이제 이 주식 ETF에 이제 100만 원씩 넣고 있어서 좀 1,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네. 5천만 원을 더 신규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 머니무브를 직접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신고가가 갔을 때 그때 머니무브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실행을 하겠다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인들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전에는 이제 7월 30일 기준으로는 대주주 양수 10억이 예시가 나왔을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네. 지금 시그널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명확하게 50억이든 뭐 아니면 서프라이즈 100억을 하든 네. 간에 이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다 그러면은 시그널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아마 이제 머니무브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뭐 일부에서는 올해 뭐 올해 한 3,500, 3,600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런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나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종목별 호재 뭐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AI 반도체 쪽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맞물리기 때문에 이건 단기 호재는 아닙니다. 좀 더 그렇죠. 우리가 연말까지 좀 상승장에 더 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게서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아까 과열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추가 상승 나오게 되면은 코스피랑 코스닥은 약간 단기 과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ADR 쪽이요? 주로 저는 그 ADX DMI 지표를 보게 되는데 네, 그 DMI 과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약간의 그 레버리지라든가 그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면서 네. 레버리지는 좀 축소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국민성장펀드 150조 그 5년간 네. 그 전략 첨단 전환과 혁신기업 지역 성장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요 이슈도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정부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정말 하나하나 세계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재료가 참 풍부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수급적인 요인도 좀 한몫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옵션 만기일 맞아가지고 수급적인 영향도 좀 상당히 뭐 외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약간 선물 쪽에서도 상당히 좀 약간 매력적인 그런 구간인 것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 대주주 양극세 이슈, 이거 정책적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좀 늘렸어요. 늘리다 네. 보니까 지금 12월 선물이 상대적으로 상승 저평가된 거라서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 12월과 9월간의 그 선물 스프레드가 그 이론가가 1.7 내외 정도인데 현재 어제 이제 그 선물 스프레드 가격이 1.2 정도로 해서 네. 선물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외국 입장에서는 저평가된 선물을 사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기관도 금융투자 중심으로도 선물을 순매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은 선물 매수하면서 비차익 거래로서 선물을 또 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금융투자도 차익 거래로 이제 선물도 같이 사게 되면서 현선물 동반 순매수가 이제 어저께 강력하게 일어났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이제 기자회견 때 쇼크만 이상한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죠. 연말까지 상승장도 가능하겠다라고 보는 시각이 이제 어제 유한타증권에서 나왔고 유한타증권에서는 3분기 이제 박스권 뚫고 코스피 지수 연말 뭐 3,500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리고 최근에 외국계 IB들이 국내 담당자들을 지금 막 배치를 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형주들 많이 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HBM 쪽에서는 기대감은 낮지만은 네. 어차피 코스피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율을 의무적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승 탄력은 하이닉스가 월등히 어제처럼 높겠지만은 네. 삼성전자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HBM 사업에 대한 그 업황 전망 얘기하는 것과 주가 좀 다른 얘기이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안 좋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 지속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방은 받친 상태 수급이 좀만 들어오면 바로 올라가는 구조 현재 삼성전자라서 그러니까 이달 말 10월 초까지는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상방으로 엄청 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하방이 좀 단단히 막혀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래도 상당히 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스피를 떠받치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이건 당연하게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이야기를 또 빠뜨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가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를 그냥 신고가까지 끌어올려준 촉매제죠. 보니까 상당히 SK 하이닉스 탄력성이 좋은데 뭐 이게 요새 보니까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랑 맞부딪히는데 브로드컴이 살짝 좀 승기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하이닉스에게는 누가 이기든 간에 뭐 상관없는 싸움이겠죠. 그거를 승기를 잡았다고 뭐좀 그렇고요. 브로드컴이 잘하고 조금 있다, 약간 더 잘하고 이제 있다라고 가고 볼 수 있다. 있겠고, 브로드컴이 좋으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나쁜 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같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들어가고 브로드컴도 들어가고. TSMC가 이제 8월달 매출이 발표했는데 34% 증가가 나왔고요. 이는 이제 그 견조한 AI 수요가 좋다라는 이제 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 오라클이 어저께 35% 급등을 했는데 수주잔고가 359% 이제 YY 값으로 증가를 했고, 이 중에 클라우드 잔고만 500%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향후 한 4년간은 그 오라클 실적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어. 뭐 네. 이게 관련된 그 AI 산업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저께 오르기 전만 해도 오라클 시가총액이 900조거든요. 900조짜리가 35%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그런 네.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첨단 AI 칩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TSMC라든가 엔비디아도 실적 좋았죠. 네. 그러니까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과 향후 전망도 좋게 얘기하면서 AI 중심의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다운 사이클보다도 업 사이클이 더 이어질 거다. 적어도 네. 이제 26년, 27년까지도 반도체 AI 중심의 반도체 업사이클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그 HBM과 그 메모리 쪽에 대해서 그 HBM 쪽은 내년 출하량이 대략 한 45% 그리고 네. 메모리 쪽도 한 34% 증가 전망을 해서 네.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그 HBM 쪽의 캐파가 좀 늘어나면서 지금 디램 캐파가 오히려 디램 캐파가 이제 늘어나면서 HBM 네네. 캐파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 방어가 좀 더 되는 것 같고, 내년에는 범용 디램이라든가 낸드도 수요 공급이 지금 불균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네.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고 그쵸. 반도체가 레거시 업체들도 최근에 그래서 올라간다고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마이크론 되고요. 요새 또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국내 소재 보이거든요. 업체도 뭐 EL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4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2만 원대부터 지금 뭐 반년 사이에 쭉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레거시 쪽도 그런 캐펙스 이슈가 있어서 이제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네드 가동률도 지금 100% 이하로 지금 이렇게 낮게 유지하는 상태라서 재고 소진이 빠르게 되고 있다. 그러면은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도 같이 좋다 그러면은 내년도 반도체 주가도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낸드 가격 상승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정말 호재가 가득한 그런 반도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래서 SK 하이닉스 전고점 돌파가 지금 바로 가능할까, 아니면 한번 좀 쉬었다가 갈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이제 보세요? 제가 매주 아마 하이닉스 얘기 말씀드리는데 탑픽 계속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정고점 돌파 되겠는데 지금 그 CT에서도 41만 원 목표가 불렀고, 그리고 어제 하나투자증권인가요? 거기서도 한 41만 원 정도 불렀죠. 이거는 네. 이제 40만 원이 넘어가는 목표가 부르는 기업들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뭐 하이닉스 시간이라 얘기할 정도로 내년도 여전히 하이닉스의 독주를 예상하고 있어서 하이닉스 탑픽으로 유지하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 관점 말씀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뭐 외국 증권사들이든지 뭐 국내 증권사들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SK 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조정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시장 수급까지 오늘 받쳐줄 것이라고 기대감 한번 가져보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오전 10시에 있을 이 중대한 발표 관련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